저 일찍 나와 기다리시는데 아침에 이래 지각을 했습니다. 평소 지하철 타다가 모처럼 승용차를 탔더니 시간 계산에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6.25 75주년 날입니다. 오면서 호국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길래 우리가 번영된 나라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6.25 호국 영웅에 대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께서 저를 국가보훈부 장관에 지명을 하신 뜻은 보훈을 통해서 국민 통합, 국가 통합을 이끌어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현충일날 행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와 공동체에 대해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있어야만 그 국가가 발전하고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는 큰 틀에서의 보훈의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청문회를 거치고 보훈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은 그런 큰 틀에서 보훈 정책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모두 발언은 이 정도로 하고요. 혹여나 여기서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거기서 짧게 답변하는 것으로 오늘 가능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 이재명 정부 첫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셨는데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이런 포부가 있으시다면 제가 평소에 보훈 가족들을 많이 만납니다. 참전 용사도 많이 만납니다. 특히 베트남 참전 용사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보훈의 사각지대가 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보훈 의료 체계도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훈 가족이 국가의 보훈 정책에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보훈 정책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보훈의 그 범위와 대상도 당대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자녀 중에 한 자녀만 지명을 해서 어떤 보훈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는 집집마다 이 가족 수도 적은 입장에서는 그 아랫대 손주 때까지 만약 그 보훈 대상이 된다면은 한 명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다 넓히는 것도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인원이나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은 본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가보훈 장관이 지명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드리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직은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전화나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단지 대통령께서 현충일 행사나 국무회의에서 그 보훈 정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보훈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틀의 방향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보훈부 여러 가지 직원들인데도 저희들이 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대통령께서 설정한 큰 틀 범위 내에서 우리 보훈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답변해 네.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보훈 정책과 그다음에 후보자님께서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보훈 정책의 차이점을 한 가지만 좀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 지역에 따라 보훈의 그다음 보상의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상향 조정해서 어떤 식으로 맞춰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제가 많고 손주들이 많으면은
모든 그 자식 세대들이 다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보훈의 큰 틀을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보훈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그 당시의 행적을 재검토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제가 재직하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DJ 시절에 청와대를 향해서 친북 세력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랑 국정 철학은 어떻게 조언해주시나요? 제가 그때 그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곤욕을 치렀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 당시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소파 협상, 마늘 협상, 한일업 협상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 판단으로는 우리 정부가 너무 양보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발언이 나왔던 겁니다. 그 본회의에서 바로 제가 이 사과 발언을 했었고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과거 정치적 법안도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있습니다.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서 신뢰 회복 방안. 그게 제가 안토병하고 병원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로 전적으로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전화 한 통만 했더라면은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사무처장인데 일을 일임하고 3번이나 당비에서 선거운동원 연설비 인건비를 줄 수 있다고 보고를 하길래 선관위에 꼭 확인하고 조치해라.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후보였었고 또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책임을 물은 것 같습니다. 최지원입니다. 그 현실 설명으로 사실 통합 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명을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네. 관련해서 혹시 후보자님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내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마 첫째로는 제가 본부 장관으로 들어가면 보훈 업무에 전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국무위원 자격이 또 있기 때문에 가끔은 가다가 국가 전체에 대해서도 저는 의견을 내야 하는 것이 또 국무위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보훈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생소하고 전문적 식견이 적지만은 우리 보훈부 직원 공직자들이 전부 다 보훈 전문가이고 또 관련 위원회도 전부 다 보훈 전문가들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도움을 자문을 받으면은 보훈 업무는 어느 정도 무난하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인데 아마 지명의 숨은 뜻이 국민 통합이라면은 결과적으로 진영 논리에 이 매몰되어 있는 각 진영에 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각자가 자기의 논리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반론을 해보세요. 그래 되면은 서로가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또 서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은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도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이해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마 그런 장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 나왔었는데 이제 그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는 보훈 정책에 대해서 뭐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는 구체적으로 정책. 결과적으로 보훈 가족 중심의 보훈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보훈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 번영, 자유, 민주 이것을 한 단계씩 높여가는 것이 보훈의 가장 큰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공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특별하게 보훈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